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창밖에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바쁘게 오가던 거리의 소리도 하나둘 잦아들고 이제 세상은 고요한 밤의 품 안으로 천천히 잠겨들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글을 배우고 아버지의 유언 위에서 왕이 되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던 어린 날들의 기록을 오늘 밤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41년 음력 7월에 경복궁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궁궐의 기와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대전 깊숙한 곳에서는 산실청의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권씨의 해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궁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맏아들인 세자 훗날의 문종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2번의 혼인이 모두 불행으로 끝난 뒤에 맞이한 세자빈 권씨였기에 이번 출산에 거는 왕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조정의 신하들도 왕실의 경사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실청의 문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첫 적장손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궁 안은 축하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종묘에 고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경사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세자빈 권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그녀의 숨결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의관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세자빈 권 씨는 24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직 산실청에 남아 있었고 같은 궁궐 안에서 어머니의 혼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축하와 애도가 한 지붕 아래 겹쳐 있던 그 여름날 궁궐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젖을 물려줄 어머니 대신 유모의 손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홍위,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될 이 작은 아기는 세상에 나오는 그 첫 순간부터 어머니 없는 아이였습니다. 경복궁의 밤은 깊었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궁궐 뒤편 북악산 너머로 달이 느리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앞날에 드리워질 그림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밤 유모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곁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손자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적장손이라는 혈통의 무게도 있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홍위를 가까이 두었고 궁궐의 깊은 곳에서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살폈습니다. 홍위가 옹알이를 하고 첫걸음을 떼고 서툰 말을 시작하는 동안에도 세종의 시선은 이 아이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봄날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꽃잎을 쥐고 놀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내려앉은 후원의 길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할아버지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채워주던 계절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의 첫 글자부터 시작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은 글귀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가르친 것을 잘 기억했고 글의 뜻을 물을 줄도 알았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에게서 왕실의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사리에 밝고 무엇보다 마음이 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품이 아무리 따뜻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왕손들에게는 문안을 드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전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궁 안 곳곳에서 보였을 것입니다. 홍위에게는 그런 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유모와 나인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 속에서만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세종은 이 아이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은 일찌감치 큰 결단을 내립니다. 1448년 홍위의 나이 겨우 7살이 되던 해 세종은 이 손자를 왕세손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세손 책봉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손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 이례적인 결정에는 세종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미 자신의 몸이 오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정사를 보기 어려웠고 풍질과 소갈증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습니다. 세자인 문종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떠난 뒤 문종마저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이 어린 손자가 보위를 이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날을 대비하여 미리 왕실의 계승을 확정짓고자 한 것입니다. 세손 책봉일 경복궁에는 축하의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7살의 작은 아이가 면류관 대신 익선관을 쓰고 세손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고 세종은 옥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세손은 가르친 대로 예를 갖추어 답례하였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 올려진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책봉의 잔치가 끝나고 궁궐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세손이 된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좋은 왕이 되려면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농사직서를 펴내고 트구기를 세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린 새손의 귓게 낮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도 영원히 곁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하고 있었습니다. 1449년에 접어들자 정사를 직접 보기 어려운 날이 늘어갔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대리청정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병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손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받은 아이의 주변에서 어른들의 시간은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후원의 연못 위로 얇은 얼음이 깔렸습니다. 어린 새손은 이따금 할아버지의 침전 앞을 서성이며 의관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불안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처음 스며든 것은 아마 이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50년 2월 오랜 병환 끝에 세종대왕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조선이 가장 빛났던 시대의 임금이 눈을 감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9살의 어린 새손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궁궐은 넓고 세상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남은 것은 병약한 아버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하고 세손은 세자로 올려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또 하나 어깨 위에 얹어졌지만 아이의 곁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1450년 봄의 문턱에서 세종이 떠난 뒤 경복궁에는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세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아버지 세종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그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새 임금에게 기대를 걸었고 조정은 안정 속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등창과 종기에 시달렸고 세종의 대리청정을 맡으며 쌓인 피로는 그의 체력을 깊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에도 병석에 눕는 날이 잦았고 경연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깊은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9살의 세자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전 앞에 의관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던 마지막 해의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헬쓱해지고 기침 소리가 잦아지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전보다 힘이 없어진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문종은 병약한 몸을 이끌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교육에 마음을 쏟았고 훌륭한 스승들을 곁에 두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세자의 교육을 맡았고 그 안에는 훗날 단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될 성삼문과 박팽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문종이 이 어린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왕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른 마음과 넓은 학식, 그리고 백성을 헤아릴 줄 아는 어진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문종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종의 재위 동안 조정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부터 이어져 온 노련한 신하들이 건재했고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가 조정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세종 시대에 육진을 개척하여 북방을 안정시킨 명장이자 조정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을 깊이 신뢰했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어린 세자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안팎에는 문종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문종에게는 여러 아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야심이 크고 행동력이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이미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이 아우의 속내를 어디까지 읽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종이 원로 대신들에게 세자를 부탁한다는 말을 거듭 남긴 것을 보면 마음 한쪽에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1452년 5월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초여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지만 대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관들이 밤낮으로 대전을 지켰지만 왕의 안색은 날마다 어두워져 갔습니다. 문종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왕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유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재위 2년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의 나이였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으나 그 뜻을 펼치기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슬프고도 허망한 이별이었습니다. 11살의 세자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고 9살에 할아버지를 보냈고 이제 아버지마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 안의 어른들은 곡을 하고 상복을 갈아입었지만 아이의 슬픔은 소리 없이 안으로만 흘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이 궁을 떠나던 날 여름 햇살은 상여 위에도 아이의 눈물 위에도
똑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조정의 신하들은 새 왕의 즉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왕이 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가 텅 빈 채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2년 여름이 깊어가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조회의 반열이 정돈되고 신하들이 도열한 가운데 12살의 소년이 어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즉위였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골룡포가 걸쳐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익성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올려다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경사를 축하해야 할 자리였지만 선왕의 상이 채 끝나지 않은 때였고 새 임금은 아직 어머니의 품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축하의 만세 소리가 근정전을 울렸지만 그 소리의 이면에는 조정 안팎의 깊은 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즉위와 함께 조정의 체제가 새로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해줄 대왕 대비가 궁에 없었습니다. 세종의 비 소헌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문종의 비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던 날 함께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린 왕의 뒤에서 왕실의 권위로 조정을 다잡아줄 어른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문종의 유명을 받든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이는 오랜 세월 조정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였고 우의정 김종선은 북방에서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명장으로서 조정 안에서 누구도 쉬이 넘볼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신하들이 어린 왕의 울타리가 되어 정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경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연이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서를 읽고 그 뜻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린 왕에게 경연은 곧 배움의 시간이었고 집현전 출신의 석학들이 스승이 되어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게와 같은 이름들이 경연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이 생전에 아들 곁에 두고자 했던 스승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연장의 풍경은 평온했습니다. 가을 볕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스며드는 방 안에서 어린 왕은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글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단종은 박팽년에게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사 곧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이 세 글자를 12살의 왕은 가만히 되뇌었을 것입니다. 사무사, 그것은 어린 왕이 꿈꾸던 정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악함 없이, 거짓 없이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할아버지 세종이 그러했고 아버지 문종이 그러하고자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박팽년은 어린 왕의 그 물음에 정성껏 답했을 것이고 경연장에 있던 신하들은 이 총명한 소년 왕에게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연이 끝나면 단종은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침전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곁을 지켰지만 왕의 고독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안을 올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줄 아버지도 무릎 위에 앉혀 글을 읽어줄 할아버지도 없는 밤이 돌아올 때마다 경복궁은 유난히 넓고 고요했을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경복궁 후원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찬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단종의 첫 번째 겨울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조정은 황보인과 김종서를 중심으로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경연은 꾸준히 이어졌고 어린 왕은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의 권위는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의 충성 위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문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외척이 없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어린 왕의 편이 되어줄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힘이, 곧 왕의 힘이라는 것은 대신들이 무너지면 왕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경연장에서 사무사를 이야기하던 그 고요한 시간들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경복궁의 담장을 넘어 불어올 때 궁 밖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소리 없이, 아직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린 왕은 그 바람의 기척을 알지 못한 채 경연에서 배운 글귀를 붓으로 따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그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어린 손끝에는 아직 순수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 어린 왕이 경연에 나가고 글을 읽던 그 시간, 궁 밖의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계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아우 그리고 어린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체구가 크고 무예에 능했으며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석보상절을 직접 편찬할 만큼 그래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문물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이 조정 안팎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이 언제부터 싹 텄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 문종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즉위했을 때부터 혹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그의 마음 속에는 왕좌를 향한 길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이 떠나고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른 것을 지켜보면서 그 길은 점점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곁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오랫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울분을 삼키던 이 사내는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보았습니다. 한명회는 영리하고 대담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되어 은밀한 일들을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권람도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학식이 깊었던 그는 조정 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고 있었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조정의 동향을 전달하고 누가 아군이 될 수 있고 누가 적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의 둘레에 하나의 그물이 조용히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무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세고 칼을 잘 쓰는 장사들을 수양대군의 사저로 끌어모았고 밤이면 그 사저에서 은밀한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왕자의 집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거사를 준비하는 밀실이 되었습니다. 홍달손, 양정, 유수 같은 무인들의 이름이 한명회의 명부에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이 움직임이 완전히 비밀에 붙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눈 밝은 이들은 수양대군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역시 수양대군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보위를 지키기 위해 왕실의 종친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 힘을 쏟았고 안평대군과의 연대를 통해 수양대군을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 당대 문인들과 깊이 교유하던 풍류의 인물이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안평대군 쪽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은 수양대군의 세력을 균형 잡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는 조정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가까움은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1453년으로 접어들자 한양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정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려는 대신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대신들을 넘어 권력의 중심을 쥐려는 수양대군과 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안의 어린 왕은 이 긴장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연은 여전히 이어졌고 신하들은 왕 앞에서 예를 갖추었고 사계절은 변함없이 궁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이 갈리고 있었고 왕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밀약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월의 한양은 가을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북악산의 나무잎이 붉게 타오르고 저녁이면 찬 바람이 한양의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은 치밀했고 무사들의 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사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10월 10일의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한양을 덮은 뒤 수양대군은 사절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철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에는 무장한 무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행의 발걸음은 김종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겨 있었고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복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대전의 촛불이 꺼지고 어린 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린 작은 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어떤 발걸음이 어둠을 가르고 있는지 그 발걸음이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밤의 경복궁 위로 달이 차갑게 떠 있었고 그 달빛 아래 두 개의 세계가 마지막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을밤의 찬 공기가 한양의 지붕 위를 낮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적어도 경복궁 안에서는 그러했습니다. 대전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어린 왕은 이불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잠은 깊고 평온했을 것입니다. 낮에 경연에서 읽었던 글귀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올 것이라 믿으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스승 박팽년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희미하게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그 세 글자가 어린 왕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궁 밖의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횃불의 불빛이 골목의 담장 위로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가을밤의 고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문종이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며 눈물로 손을 잡았던 그 노신하가 그 밤 자신의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뒤 수양대군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고 문종이 아들을 위해 세워둔 울타리가 한밤 사이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평대군 역시 그 밤의 혼란 속에서 붙잡혀 머지않아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 기록하게 될 계유정난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어린 왕 앞에 놓인 세상은 하룻밤 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대신들은 사라졌고 숙부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쥔 채 조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던 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9살에 할아버지를 보냈고 11살에 아버지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래도 곁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보인이 있었고 김종서가 있었고 경연장에서 그를 가르쳐 주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서 사무사를 묻고 바른 정치를 꿈꾸던 시간은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빛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날, 영월로 향하는 먼 길,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소년의 마지막 계절은 다음 밤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밤도 깊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였든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좋은 시간입니다. 500년 전 경복궁의 밤도 오늘 여러분의 밤도 달빛은 같은 빛으로 창가에 내려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에서 부디 편안한 잠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